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최고의 박물관, 루브르가 선언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만이 인류의 문화재를 영원히 기억할 수 있다. 완벽한 보존 시설 안에서도 수백 년 된 기록물들이 소리 없이 부서져 가고 있었습니다. 온도도 습도도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곳에 천년째 잠들어 있었습니다. 50년간 세계 표준을 장악해온 일본이 침묵했고 유럽의 전문가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은 몇 수를 내다본 겁니까? 1000년 전 이름도 남기지 않은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답이 지금 이 순간 인류의 기억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잠깐,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본 영상을 시청하신 후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인류의 기억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피렌체의 한 보존실에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마주했습니다. 500년을 버텨온 양피지가 제 손끝에서 소리도 없이 부서지던 그 순간 20년간 제가 쌓아온 확신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답을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찾게 됩니다. 유럽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 바스케스입니다. 스페인 세비야 출신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부서에서 문서보존 전문가로 일한 지 올해로 꼭 20년이 됐습니다. 인류가 남긴 기록들이 물리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어떤 환경에서 보관해야 하는지, 어떤 소재로 복원해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권고하는 일이 제 일입니다. 20년 동안 저는 우리가 가진 기술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린 건 2023년 가을 피렌체에서였습니다. 그해 10월 유네스코 정기 실사 출장으로 피렌체 국립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담당 큐레이터 마르코 페라리가 안내한 보존실은 항온항습 시스템과 자외선 차단 조명, 산소 농도까지 정밀하게 조절되는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마르코가 특별히 꺼내 보여준 것은 1487년에 제작된 인문주의 학자의 필사본이었습니다. 저는 면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특유의 냄새, 수백 년의 세월이 응축된 그 냄새를 저는 늘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서리가 그냥 부서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저항도 없이, 과자 부스러기처럼 그냥 허물어졌습니다. 마르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보존실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한참 만에 마르코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올해만 벌써 3번째입니다. 온도도 습도도 모든 걸 완벽하게 관리했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복원 작업은 했습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 화지로 2번 복원했습니다. 지금 쓸 수 있는 최선의 소재였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화지는 현재 세계 박물관이 가장 널리 사용하는 복원 소재였고 오랫동안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아온 소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최선의 소재로 복원한 책이 제 손 안에서 부서졌습니다. 마르코가 내민 자체 성분 분석 결과지에는 충격적인 수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일본 화지로 복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분에서조차 산성화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줄곧 보관 환경을 개선하는 데만 집중해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처음부터 종이 자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네바로 돌아온 뒤 유네스코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습니다. 유럽 17개국 주요 도서관과 박물관에서 이미 유사한 보고가 접수되어 있었고 목재 펄프 종이 제조 과정에서 남은 리그닌 성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종이 내부에서 스스로 산을 생성한다는 원인도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보관 환경이 아무리 완벽해도 종이 안에서 스스로를 분해하는 과정은 멈추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적이 처음부터 종이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1000년 이상 보존된 종이 기록물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스크롤을 내리던 손이 한 항목 앞에서 멈췄습니다. 조선왕조실록, 한국, 500년 보존. 흥미롭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단서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동료 피에르와 점심을 먹으며 피렌체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엘레나, 몇 달 전에 흥미로운 논문을 하나 봤어.
동양 종이 비교 분석인데 한국 종이 샘플 하나가 데이터가 완전히 달랐거든. 근데 학계에서 거의 주목을 못 받았어. 저는 포크를 든 채 잠시 멈췄습니다. 어젯밤에도 그 단어를 봤었습니다. 한국.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피에르가 언급한 논문을 찾아냈습니다. 한국 전통 한지의 물리화학적 내구성 분석이라는 제목의 2019년 논문이었고 인용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산성도 수치, 섬유 밀도, 인장 강도, 내구성 예측 수명까지 모든 항목에서 한지. 샘플은 일본 화지를 포함한 다른 모든 종이들과 완전히 다른 값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측 보존 수명 항목에는 이런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1000년 이상.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쓰는 최선의 소재가 수십 년을 버티지 못하는 동안 누군가는 이미 1000년을 버티는 종이를 만들어 놓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것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논문 한 편 속에 조용히. 그날 저녁 저는 피에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논문 저자 연락처 알아? 피에르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혹시 한국 갈 생각이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근데 이건 그냥 넘길 수 없을 것 같아. 사실 그때까지도 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전통 종이가 세계 문화유산 보존의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동아시아 종이 기술이라면 의뢰 일본이나 중국을 먼저 떠올리던 저에게 한국은 그 지도에서 제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좁은 시야였는지를 저는 그로부터 몇 달 후 전주라는 도시의 작은 공방에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저는 한국국가기록원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침 조선왕조실록 정기 실태 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유네스코 측 전문가로 참여하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피렌체에서 부서진 양피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논문 속 숫자, 그리고 2번이나 마주친 한국이라는 단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행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서울행 항공권을 예약해놓고도 저는 쉽게 짐을 쌀 수가 없었습니다. 한지라는 종이가 정말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피렌체의 충격으로 지나치게 예민해진 것인지를 먼저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현재 세계 표준인 일본 화지를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네바 사무실에 앉아 일본 화지 관련 자료들을 처음부터 다시 훑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화지 와시 1970년대부터 유럽 주요 박물관들이 채택하기 시작해 현재는 세계 문화재 복원 시장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소재였습니다. 당나무과 식물인 코조를 원료로 만든 화지는 얇으면서도 강하고 유연성이 뛰어났으며 수십 년간 수천 건의 복원 작업을 통해 신뢰성이 검증된 소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내부에서도 화지는 사실상 복원 소재의 기본값이었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들여다볼수록 이상한 점이 눈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지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논문들은 넘쳐났지만 장기 추적 관찰 데이터는 놀랍도록 부족했습니다. 복원 직후의 상태를 분석한 연구는 많았지만 20년, 30년 후의 상태를 추적한 연구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복원 소재를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시간이 지난 후의 내구성인데 그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면서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의 제임스 화이트필드 박사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는 학계에서 종이 복원 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진 인물이었고 저와는 학회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답장은 예상보다 빨리 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엘레나, 당신이 찾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공개된 적 없는 내용이라 메일로는 보내기 어렵습니다. 직접 통화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제임스 박사와 화상통화를 연결했습니다. 그가 화면을 통해 공유한 자료는 스미스소니언이 지난 10년간 자체적으로 수집한 복원 사후 추적 데이터였습니다. 일본 화지로 복원한 문서들을 10년, 20년, 30년 단위로 추적 관찰한 결과였는데 숫자들은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복원 후 15년이 지난 시점부터 상당수의 문서에서 미세한 변색이 시작되었고 30년이 지난 문서에서는 다시 산성화 반응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중성이라고 알려진 소재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산성이 스며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며 피렌체 보존실이 떠올랐습니다. 마르코가 보여준 분석 결과지, 일본 화지로 복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분에서 산성화가 진행되고 있다던 그 수치가요. 그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제임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학회에 제출하려고 했을 때 저는 두 곳에서 동시에 압력을 받았습니다. 논문 게재를 보류하라는 요청이었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누구한테서요? 제임스가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일본 측 공급업체와 연관된 학회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 이 데이터가 공개되면 파장이 상당하거든요. 통화를 마친 뒤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세계문화재 복원 시장에서 수십 년간 표준으로 군림해온 소재의 한계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존재했고 그 데이터가 조직적으로 묻혀왔다는 겁니다. 피렌체에서 제 손안에서 부서진 필사본, 마르코가 보여준 산성화 수치, 그리고 지금 제임스가 공유한 추적 데이터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한지 논문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처음 봤을 때와는 다른 눈으로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산성도 수치, 섬유 밀도, 인장 강도, 예측 보존 수명 1000년 이상. 일본 화지의 추적 데이터와 나란히 놓고 보니 격차가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논문 저자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소속 연구원이었고 이후 후속 연구는 발표된 것이 없었습니다. 논문 하나를 남기고 학계의 관심 밖으로 사라진 연구자였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중요한 발견을 했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 그 심정이 어땠을지 괜히 마음이 쓰였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피에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임스 박사에게 받은 데이터 이야기를 꺼내자 피에르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엘레나, 그 데이터가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히 소재 하나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 세계 문화재 복원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이야기야.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더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저는 피에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확인하러 가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쌌습니다. 서울행 출발은 이틀 뒤였습니다. 짐을 챙기면서 저는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피렌체의 필사본, 마르코의 분석 데이터, 제임스의 추적 결과,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논문 속 1000년이라는 숫자. 일본 화지가 세계 표준이 된 건 분명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준이 완전한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증거들이 하나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아직 아무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종이가 있었습니다. 한국. 저는 아직도 그 나라의 종이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기대보다 의구심이 앞섰습니다. 논문 하나, 데이터 몇 줄. 그게 제가 서울까지 날아온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시내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잘 정비된 도로, 생각보다 훨씬 세련된 도시의 풍경.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도 마음 한켠에 자꾸 이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전통 기술이 살아있을 만한 나라인가? 유럽의 기준으로 보면 역사가 짧고 문화재 보존 인프라도 검증된 적이 없는 나라.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그게 그때 제 솔직한 시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국가기록원에서 나온 담당자 김지수 박사의 안내를 받아 조선왕조실록 실태조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김 박사는 30대 후반의 조용하고 차분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실록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처음이라 저희도 반갑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답하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건조한 마음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종이 보존 기술의 관점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사례인지는 아직 판단을 유보하고 있었습니다. 보존 열람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정밀하게 통제된 온도와 습도, 그리고 오래된 종이 특유의 냄새. 피렌체 도서관에서도 맡았던 그 냄새였습니다. 김 박사가 조심스럽게 보관함을 열었고 저는 면장갑을 끼고 실록 원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내려다보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명했습니다. 500년이 지난 종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먹으로 쓴 글씨가 또렷하고 종이는 온전했습니다. 저는 피렌체가 떠올랐습니다. 537년 된 필사본이 제 손끝에서 먼지처럼 부서지던 그 감촉이요. 같은 시대에 만들어진 기록물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저는 천천히 몸을 숙여 종이 표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섬유결이 육안으로도 느껴질 만큼 촘촘하고 균일했습니다. 김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럽 전문가들이 오시면 대부분 이 자리에서 한동안 말씀을 못하세요. 저는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분석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산성도 수치는 거의 중성에 가까웠고 섬유 손상 지표는 현대에 제작된 종이와 비교해도 크게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500년이 지난 종이가 지금 막 만든 종이처럼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박사가 공유한 일본 화지의 추적 데이터가 머릿속에 겹쳐졌습니다. 복원한 지 30년 만에 다시 산성화가 시작된다는 그 숫자와 지금 제 앞에 있는 500년짜리 종이가 이건 단순한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오후에 김 박사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보존 상태의 비결이 한지 때문입니까? 김 박사가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보관 방법도 물론 중요했지만 근본적으로는 한지 자체의 특성 때문입니다. 당나무 섬유로 만든 한지는 구조 자체가 달라요. 일반 종이와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저는 메모를 하면서 계속 물었습니다. 일본 화지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김 박사의 표정이 잠시 신중해졌습니다. 화지도 좋은 소재입니다. 하지만 한지는 제조 방식 자체에서 산성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공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벌어지는 겁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피렌체의 필사본, 제임스의 데이터, 그리고 지금 제 앞의 실록.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국가기록원을 나오면서 저는 김 박사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한지를 직접 만드는 곳을 방문할 수 있겠습니까? 제조 공정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김 박사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전주에 가셔야 합니다. 거기에 아직 전통 방식 그대로 한지를 만드는 장인이 계십니다. 연락해드리겠습니다. 전주. 저는 그 이름을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 본 것들을 머릿속으로 되짚었습니다. 아침에 공항버스 안에서 품었던 의구심이 떠올랐습니다. 전통 기술이 살아있을 만한 나라인가? 불과 몇 시간 만에 그 생각이 부끄러워졌습니다. 500년짜리 종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임스 박사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직접 봤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제임스가 곧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을 썼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좁은 곳만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저는 창밖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빼곡한 불빛들 사이로 이 도시가 품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을지 처음으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저는 김 박사가 보내준 장인에 대한 자료를 읽었습니다. 이름은 박승환, 나이는 72.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한지 장인으로 5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한지를 만들어 온 사람이었습니다. 자료에는 수상 경력과 전시 이력이 빼곡했지만 저의 눈길을 끈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인터뷰 기사 한 줄이었습니다. 제가 특별한 기술을 가진 게 아닙니다. 선조들이 하던 방식 그대로 할 뿐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선조들이 하던 방식 그대로. 수십 년간 최신 기술과 최신 소재를 쫓아온 저에게 그 말은 묘하게 낯설고 동시에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인근의 골목 안쪽에 자리한 공방은 생각보다 훨씬 작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간판도 크지 않았고 건물 외관도 수수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처음 그 앞에 섰을 때 약간 당혹스러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보존의 해답이 이 작은 공방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게 그 순간만큼은 선뜻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당나무 산문 냄새가 훅 밀려왔습니다. 식물성 원료 특유의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허리를 굽혀 작업하고 있던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승환 장인이었습니다. 그는 별다른 말 없이 저를 한번 바라보더니 조용히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장인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김 박사가 통역을 맡아주었는데 장인은 설명하기보다 먼저 보여주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가 가져온 것은 당나무 껍질을 벗겨 말린 원료 묶음이었습니다. 길고 질긴 섬유가 촘촘하게 엉켜 있었습니다. 장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게 당나무 섬유입니다. 한번 잡아당겨 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섬유 한 가닥을 잡아당겼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강한 저항감이 느껴졌습니다. 쉽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장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일반 나무로 만든 종이 섬유보다 3배 이상 깁니다. 길수록 서로 더 단단하게 엉키고 단단하게 엉킬수록 오래 버팁니다. 장인이 현미경 앞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공방 한켠에 놓인 현미경은 오래됐지만 상태가 좋았습니다. 화면에는 한지 섬유의 단면이 확대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일본 화지와 일반 목재 펄프 종이의 샘플도 나란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세 가지를 비교하는 순간 차이는 한눈에 보였습니다. 목재 펄프 종이의 섬유는 짧고 불규칙하게 끊겨 있었고 일본 화지의 섬유는 그보다 길었지만 한지에 비하면 여전히 짧았습니다. 반면 한지의 섬유는 길고 균일하게 뻗어 있었으며 서로 촘촘하게 교차하며 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게 500년을 버티는 이유였습니다. 현대재료공학이 강도와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원리 섬유의 길이와 교차 밀도를 높이는 것, 그것을 한국의 선조들은 이미 1000년 전에 경험으로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당나무입니까? 다른 나무는 안 됩니까? 장인이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그 위 할아버지도 당나무만 썼습니다. 처음엔 저도 왜인지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오래 하다 보니 알게 됐습니다. 다른 나무로 하면 몇 년 못 가서 종이가 달라져요. 당나무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메모를 멈추고 장인을 바라봤습니다. 과학적 분석도 논문도 실험도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에 걸친 경험이 당나무를 선택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현대과학으로 분석해보니 완벽하게 옳았던 겁니다. 공방 한쪽 벽에는 오래된 도구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당나무를 두드리는 방망이, 섬유를 고르는 빗, 물에 섬유를 풀어 종이를 뜨는 발틀. 장인이 그것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방망이는 제 아버지가 쓰던 겁니다. 그전엔 할아버지가 쓰셨고요. 저는 벽에 걸린 방망이를 바라봤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까맣게 닳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의 손길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유럽의 보존 연구실에서 최신 장비들을 보며 감탄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낡은 방망이가 그 어떤 최신 장비보다 더 긴 시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공방을 나서기 전 장인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장인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나무만으로는 1000년을 못 버텨요. 진짜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당나무 섬유의 구조, 현미경으로 확인한 데이터, 수백 년의 경험이 만들어낸 선택.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는데 아직 더 있다는 겁니까? 저는 다시 장인 앞에 섰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장인이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전날 장인이 던진 한마디가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당나무만으로는 1000년을 못 버텨요. 진짜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부터 이미 무언가 삶은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구수하면서도 묵직한 전날과는 조금 다른 냄새였습니다. 공방 안으로 들어서자 장인은 이미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가마솥 위로 흰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안에는 당나무 껍질이 잠겨 있었습니다. 장인이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왔습니까? 저게 진짜 비밀입니다. 장인이 가마솥 가까이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솥 안을 들여다보니 당나무 껍질이 뿌연 물속에서 천천히 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저 물이 무엇입니까? 장인이 답했습니다. 잿물입니다. 볏짚이나 콩대를 태운 재를 물에 우려낸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수백 년 전부터 써온 방식입니다.
저는 메모를 하면서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잿물은 알칼리성입니다. 당나무 껍질에 남아있는 산성 성분을 잿물의 알칼리가 중화시키는 원리였습니다. 화학적으로 보면 너무나 명쾌한 메커니즘이었는데 그것을 현대화학이 존재하기 훨씬 전에 이미 실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저는 장인에게 물었습니다. 선조들이 산성이 문제라는 걸 알고 이 방법을 쓴 겁니까? 장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성이 뭔지 우리 선조들은 몰랐어요. 그런 말 자체가 없었으니까. 근데 종이가 왜 누렇게 변하는지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없애는 방법을 찾은 거죠. 잿물에 삶으면 나중에 종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오랜 시간 경험으로 알게 된 겁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과학적 언어도 화학적 분석도 없이 오직 경험과 관찰만으로 산성화의 해법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수백 년에 걸친 실패와 시도가 이 가마솥 하나 안에 녹아 있었습니다. 잿물 삶기가 끝난 당나무 껍질을 장인이 꺼내 물에 헹구는 동안 저는 샘플을 채취해 간이 산성도 측정기로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잿물 처리 전과 후의 차이는 뚜렷했습니다. 처리 전 당나무 껍질의 산성도는 일반 목재 펄프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잿물에 삶은 뒤에는 거의 중성에 가까운 값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수치를 보며 피렌체의 분석 결과지가 떠올랐습니다. 일본 화지로 복원한 뒤 수십 년 만에 다시 산성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 데이터가요. 화지 역시 당나무과 식물을 원료로 쓰지만 이 잿물 삶기 공정이 없었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 수십 년과 수백 년의 차이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오후에 장인은 외발뜨기 시연을 보여주었습니다. 잿물 처리가 끝난 당나무 섬유를 물에 풀어 고르게 희석한 뒤 외발로 된 대나무 발트를 물속에 넣어 건져 올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장인의 손이 발트를 앞뒤, 좌우로 리드미컬하게 흔들었고 그 움직임에 따라 섬유들이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고르게 교차하며 쌓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머릿속에 전혀 다른 이미지가 겹쳐졌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였습니다. 현대 건축에서 강도를 높이기 위해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철근을 교차시키는 원리, 그것과 정확히 같은 구조가 이 발틀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장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방향으로 힘이 가해져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제임스 박사와 화상통화를 연결했습니다. 하루 동안 목격한 것들을 정리해서 전달했습니다. 잿물 삶기의 알칼리 중화 원리, 외발뜨기의 섬유 교차 구조, 그리고 간이 측정으로 확인한 산성도 수치까지. 제임스가 화면 너머에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엘레나, 이건 현대재료공학이 수십 년에 걸쳐 도달하려고 했던 답이에요. 산성화 차단, 섬유 교차 강도, 중성 유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소재를 우리는 아직도 못 만들고 있는데 그게 1000년 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가 오늘 본 것이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전주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낮에 공방에서 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됐습니다. 가마솥 위로 피어오르던 흰 긴 발트를 흔드는 장인의 손, 그리고 수백 년에 걸쳐 경험으로 쌓아 올린 지혜가 만들어낸 종이 한 장. 저는 유네스코에서 20년 동안 세계 각지의 문화재를 들여다봐 왔지만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완벽한 해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순하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더 이상 논문 한 편이 먼지 속에 묻혀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전주에서 제네바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피렌체의 필사본, 제임스의 추적 데이터, 조선왕조실록 앞에서 확인한 수치들, 그리고 전주 공방에서 목격한 잿물 삶기와 외발뜨기.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지만 아직 결정적인 한 조각이 빠져 있었습니다. 한지가 실제 복원 현장에서 검증된 사례가 필요했습니다. 논문과 데이터만으로는 세계를 설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 사람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수석 복원가 소피 마르샹이었습니다. 소피 마르샹은 제가 학회에서 몇 번 마주친 적 있는 프랑스 출신의 복원 전문가였습니다. 루브르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그녀는 유럽 문화재 복원계에서 가장 신중하고 까다로운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솔직히 빠른 답장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소피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엘레나, 만나고 싶었어요. 언제 파리에 올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짧은 문장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단순한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할 말이 있었던 겁니다. 일주일 뒤 저는 파리에 있었습니다. 소피가 안내한 곳은 루브르 박물관의 일반 관람객이 접근할 수 없는 복원 작업실이었습니다. 넓고 밝은 공간 안에 복원 중인 작품들이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각종 복원 소재 샘플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소피가 샘플 보관함 앞으로 저를 안내하더니 한 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지 샘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소피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루브르는 2년 전부터 일부 문화재 복원에 한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이 이미 조용히 한지로 소재를 바꾸고 있었다는 겁니다. 소피가 자료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루브르 내부에서 진행한 한지와 일본 화지의 비교 실험 데이터였습니다. 내구성, 산성도 변화, 복원 후 접착력 유지율까지 모든 항목에서 한지가 화지를 앞섰습니다. 특히 장기 내구성 예측 항목에서 격차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소피가 데이터의 한 부분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이 결과를 봤을 때 저는 실험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3번을 다시 했습니다. 결과는 매번 같았고요. 소피가 저를 복원 작업 중인 작품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17세기 플랑드르 회화의 뒷면 보강 작업이었는데 작업에 사용된 소재가 한지였습니다. 소피가 설명했습니다. 회화 뒷면 보강에는 얇으면서도 강한 종이가 필요합니다. 화지를 오랫동안 써왔는데 한지로 바꾸고 나서 작업 결과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유연성도 높고 접착 후 수축도 적고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도 소재가 안정적입니다. 저는 복원 중인 작품을 바라봤습니다. 루브르의 문화재를 지금 이 순간 한국의 전통 종이가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전주 공방의 낡은 가마솥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의 복원 작업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작업실을 나와 소피와 마주 앉았을 때 그녀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피, 루브르가 한지를 쓰고 있다면 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겁니까? 소피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압력이 있었어요. 우리가 한지 채택 결정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일본 화지 공급업체 측과 연관된 몇몇 기관들이 공식 항의를 해왔습니다. 검증이 부족하다, 성급한 결정이다. 기존 복원 작업의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논리였죠. 저는 제임스 박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데이터를 묻으려 했던 그 압력과 같은 구조였습니다. 소피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결정을 내리면서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열등한 소재를 최고라고 가르쳐왔다는 게, 그리고 더 나은 답이 있었는데 아무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켠이 묵직해졌습니다. 소피가 느끼는 부끄러움이 저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 버스 안에서 품었던 그 의구심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파리를 떠나는 날 아침, 저는 샤를 드골 공항에서 제네바행 탑승을 기다리며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짚었습니다. 피렌체에서 시작해 제네바, 서울, 전주, 그리고 파리까지. 처음에 저는 단순히 종이 산성화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손에는 그것보다 훨씬 큰 이야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1000년 전 이름 모를 선조들이 만들어낸 종이가 21세기 세계 최고의 박물관에서 조용히 인류의 문화유산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세상이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유네스코 보고서 초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한지, 세계기록유산 보존의 새로운 표준을 위한 제안. 보고서를 제출한 날은 11월의 흐린 월요일이었습니다. 제네바의 유네스코 본부 회의실은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단정했지만 그날만큼은 그 정적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저는 집행이사회 앞에 서서 석 달에 걸쳐 준비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피렌체의 필사본 붕괴 사건부터 시작해 일본 화지의 장기 추적 데이터, 조선왕 조실록의 보존 상태 분석, 전주 공방에서 확인한 제조 원리, 그리고 루브르의 한지 채택 사례까지
저는 지난 석 달간 발로 뛰며 수집한 모든 근거를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을 때 회의실 안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예상보다 빨리 왔습니다. 발표 다음 날 아침, 일본 측 대표단이 공식위에 제기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정교했습니다. 한지의 상업적 생산 규모가 국제표준 소재로 채택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 루브르의 사례는 공식 검증을 거치지 않은 단편적 사례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수십 년간 검증된 일본 화질을 대체하려는 시도는 세계 문화재 보건 시스템 전체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문서를 읽으면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기술적 반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논리가 아니라 시장을 지키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유네스코 부서장으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부서장은 오랫동안 저와 함께 일해온 사람이었고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면담실 문을 열기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엘레나, 보고서 자체는 훌륭합니다. 근거도 충분하고요. 근데 타이밍과 파장을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일단 보고서를 내부 검토 단계로 되돌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부 검토 단계로 되돌린다는 건 사실상 없던 일로 만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상황이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몇몇 동료들이 복도에서 저를 마주치면 시선을 피했고 회의에서 제 발언에 대한 반응이 눈에 띄게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점점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에 혼자 남아있을 때 솔직히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데이터는 확실했습니다. 근거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옳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20년 일하면서도 이렇게 선명하게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때 책상 위 서류 더미 사이에서 며칠 전 도착한 우편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주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뜯지 않은 채로 며칠이 지나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승환 장인의 편지였습니다. 김 박사가 번역을 도와준 내용이 함께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잘 되고 있나요? 멀리서 애쓰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남긴 거니까 사라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편지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거창한 말도 위로의 수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한 줄이 오늘 하루 동안 쌓인 모든 압박을 조용히 걷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임스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그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엘레나, 나 공개 지지 성명 낼게요. 스미스소니언 명의로요. 오래전에 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해야죠. 저는 고맙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소피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루브르도 함께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있어서 이렇게 된 것도 있으니까요. 스미스소니언과 루브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두 기관이 공개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물러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전 세계 주요 박물관과 연구기관들로부터 한지 검증 실험 참여 의사가 하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박물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바티칸 도서관, 베를린 국립박물관.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한지 샘플을 요청해왔고 독립적인 검증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새로 도착하는 참여 확인 메일을 읽으면서 이것이 단순히 종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1000년 전 이름 모를 선조들이 만들어낸 지혜가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의 실험실에서 동시에 검증되고 있었습니다. 전주 공방의 가마솥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검증 실험 결과들이 도착하기 시작한 건 보고서 제출로부터 2달이 지난 1월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씩,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거의 매일 새로운 결과가 쌓였습니다. 대형 박물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바티칸 도서관, 베를린 국립박물관.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진행한 실험이었지만 결과는 놀랍도록 일관됐습니다. 산성도 안정성, 섬유 인장 강도, 장기 내구성 예측치, 복원 후 접착력 유지율까지
모든 항목에서 한지는 일본 화지를 포함한 기존 소재들을 압도했습니다. 저는 결과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이것이 더 이상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1000년 전 선조들의 지혜가 21세기 최첨단 실험실에서 하나씩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최종 심의를 위해 소집된 날은 2월의 맑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석 달 전과 다른 마음으로 그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2달 전 그 자리에서 저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임스 박사가 스미스소니언 공식 서한을 제출했고 소피가 루브르의 2년간 한지 사용 결과 보고서를 공식 자료로 첨부했으며 세계 6개 기관의 독립검증 데이터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심의는 예상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의장이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유네스코는 한국 전통 한지를 세계기록유산 보존을 위한 권고 소재로 공식 채택한다. 회의실을 나온 뒤 저는 복도 끝 창가에 잠시 혼자 서 있었습니다. 제네바의 2월 하늘은 차갑고 맑았습니다. 감격스럽다거나 홀가분하다거나 그런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묵직하고 조용한 무언가가 가슴 안에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는 망설임 없이 알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를 통해 연결된 전화기 너머로 박승환 장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최대한 또렷하게 결과를 전했습니다. 유네스코가 한지를 세계기록유산 보존의 공식 권고 소재로 채택했다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장인이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더 큰 반응을 기다렸지만 장인은 잠시 후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다 해놓은 겁니다. 저는 그냥 지킨 것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세상을 바꾼 종이를 만든 사람이 자신은 그냥 지켰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저는 다시 전주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출장도 아니었고 조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고 싶었습니다. 전주역에서 공방까지 걸어가는 골목길이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공방 문을 열자 당나무 삶는 냄새가 똑같이 밀려왔습니다. 장인은 가마솥 앞에 앉아 여전히 똑같은 자세로 당나무를 삶고 있었습니다. 유네스코의 공식 채택도 세계 박물관들의 검증 실험도 그 어떤 것도 이 공방의 아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장인은 저를 보더니 어제도 본 사람에게 하듯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시 가마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장인 옆 작은 나무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흰 김이 공방 천장을 향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장인의 손이 익숙한 리듬으로 당나무를 저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 단순한 반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1000년 전 누군가가 처음 이 나무를 잿물에 삶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이어져 온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당나무는 잿물에 삼켰고 섬유는 발틀 위에서 교차했으며 종이는 1000년을 버텼습니다. 공방을 나서기 전 장인이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한 장 가져가시겠습니까? 그는 작업대 위에 갓 만들어 말린 한지 한 장을 조심스럽게 집어 저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얇고 가볍고 그러나 놀랍도록 단단한 느낌이었습니다. 피렌체에서 제 손끝에서 부서졌던 양피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손 위에 있는 이 종이가 떠올랐습니다. 같은 손이었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장인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이 짧게 답했습니다. 선조들한테 하세요. 전주를 떠나는 기차 안에서 저는 한지 한 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들판 위로 봄볕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이 여정을 시작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피렌체의 보존실 손끝에서 부서진 양피지,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논문 속 숫자 하나. 그 숫자가 저를 서울로, 전주로, 파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답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1000년 전 이름도 남기지 않은 누군가가 당나무를 잿물에 삶으면서 이미 만들어 놓은 답이었습니다. 우리가 늦게 발견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한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얇고 가볍고 그리고 1000년을 버티는 종이. 인류의 기억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버틸 수 있었습니다.